4.10 총선 결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될지 전국 전망도 함께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 의장 그리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쨌든 끝났습니다. 총선. 네,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어찌됐든 192석, 거야? 범야? 그렇죠. 예, 192석이라는 엄청난 의석이 탄생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용산을 향해서 또 정부 여당을 향해서 어떤 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 김용남 정책위 의장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뭐 경고장, 네. 경고장보다 더 심한 의사 표시를 확실히 국민들이 하신 거죠. 네. 6개월 전에 있었던 작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제가 그랬거든요. 이번에 회철이 한번 세게 맞았는데 네. 정신 못 차리면 6개월 뒤 총선에서 그때는 곤장 맞는다. 곤장 맞는다. 그 이른바 곤장을 이번에 네. 맞은 거죠. 그렇죠. 예. 곤장을 세게 맞고 피를 흘리고 예. 이제 국힘 후보들은 다 죽어 나갔는데 많이 수도권을 치른 상황. 많이 죽어 나간 것은 예. 분명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 약간 애매한 선거 결과예요. 왜냐면 국힘이 108석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하고 몇 석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5석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해도 되는 의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느낌이 참 이게 네, 목리를 부리면 네. 지금처럼 해도 가능한 의석이에요. 네. 문제는 네. 국힘 내부 단속이 과연 가능할 거냐. 그게 문제일 뿐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 대호각성을 못한다면 지금보다도 더 국힘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고 할 수도 있겠다. 용산에서. 용산이 왜냐하면 예. 108석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이거를 이탈자 없이 끌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벌써 오늘 아침부터 이탈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김재섭 이탈자, 안철수 이탈자. 거기는 원래 쉽지 않을 거예요. 원래부터 네. 반은 이탈한 멘탈이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특검해야 된다라는 게 안철수 당선인, 그다음에 그 누구죠? 김재섭 당선인도 김재섭. 예, 거기도 사실 그 민의를 거슬러서는 네.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수도권 민심은 완전히 그렇죠. 예, 그 야당 당선인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김종대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대통령실이 왜 그토록 이종섭 대사를 보호하려고 했을까. 그 뚝이 무너지면 네. 과거에 저기 윤석열식 그 수사 프로세스라면은 그 다음 순서는 대통령실 압수수색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 막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특검이 들어가면은 이제 본인이 그 의혹 대상자로서 대통령실이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거는 외압에 대한 특검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 정권에 명운이 걸렸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종섭 대사도 사실은 선거를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호주 대사를 보낸 거예요. 그래요? 국민의힘 선거 편하게 치르라고.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이 뭐 엑스맨이다, 네. 민주당 선대위원장이다, 뭐 이런 얘기. 그런데 일이 엉뚱하게 풀린 거지. 작년 12월 23일입니다. 정확하게는 공수처가 드디어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그 기록을 근거로 1, 2월에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1월에는 압수수색이 절정에 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그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대사로 내정하고 아그레망을 가지고 막 빨리 아그레망 받으려고 서두를 때가 바로 그때고 증거가 거의 다 나왔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놔둘 수가 없고 그냥 그 서둘러서 내보낸 건데 그게 선거 돕는다고 하는 게 재앙으로 피드백이 된 거거든요. 아니 그렇게 보면은 최상병 특검이라는 게 국민의힘도 모르는 지금 속사정이 있는 거거든요. 이걸 뚝이 허물어지려고 막 그러다가 이제 진짜가 닥친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뭐 우리 김영남 의원님이 그 이번에 곤장을 맞았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뒤에 오는 특검은 곤장보다 더 센 게 태장이에요. 태장. 이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저기 왜군을 수군을 치라고 이순신한테 권율 도원수가 얘기했는데 네. 말을 안 듣거든.
그러니까 불러다가 혼찌검을 낸다고 친 게 곤장이고 그 봉고 파직을 해버리고 그런데 저 이순신 겁쟁이라고 제가 가서 싹 쓸어버리겠다고 한 게 원균이거든. 네. 그 원균을 그래 삼도 수군 통제사로 앉히니까 와서 보니 이순신 말이 맞거든. 그래서 안 되겠는데 이러니까 더 화가 나잖아. 이래서 퇴장을 친 거예요. 퇴장. 이때 이미 불구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아. 그 몸으로 예. 수군을 끌고 저기 칠전양을 갔다가 거기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노전을 하고 지쳐서 전멸이 되고 원균은 참수를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퇴장을 맞은 단계까지는 간 거라고. 지금 국민의힘이 퇴장 단계예요. 퇴장이라고 이거는 곤장이 아니요. 그러다 퇴장하는 거 그랬는데 아니에요? 퇴장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순신이 다시 와 보니까 그때 명랑해전에 나가는 배 12척이 탈영을 한 거야. 저기 같이 갔다가 죽어. 그래서 몰래 가는 척하고 빠져나온 배가 있었어. 그걸 보고 이순신이 상소문에 신상유 전선 12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했는데 어디서 새로 국무총리나 저 비서실장을 이순신 같은 사람 이제 해가지고 신상유 전선 108 이래서 아직까지 108석의 배가 있나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예. 연락에 간신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아, 108석을 가지고.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독약이 되는 거라고 이게. 108석이 독약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무능한 권율 같은 그 저기 그 대통령이 이제 그러면은 할 수 없다. 내 정권을 위임한다. 이렇게 해서 특검도 받고 보금 내각도 하든지 국민의 뜻대로 하고 내 임기도 한번 상의해봐라. 박근혜 대통령이 말년에 사실 그렇게 했는데 때가 늦었죠. 그러니까 요 단계가 지금 22대 국회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곤장 퇴장 개념을 제가 개념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네, 그걸로. 곤장 퇴장. 아니 그러니까 근데 당장 그 단계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떻게든 대통령실은 이 108석을 잘 똘똘 뭉치게 해서 끌고 가야 된다라고 아직은 생각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이 108석은 정말 108번뇌가 될 겁니다. 염주 하나 채워드 온갖 목소리가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염주 하나 일사불란하게 뭐 단일 대우로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렇게 절대 안 됩니다. 예. 아니 물론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108염주 차고 방송하잖아 요즘 경향TV에서. 그랬더니 그 염주 어디 숫자가 갔어? 나온겨. 염주 어디 갔어? 이거 해야 되는데. 닮아야 내가 어쩐지 염주가 땡기더라고. 아니 왜 108 염주를 찾지 99개만 하시지. 그랬나? 아, 108개 잘못하셨네요. 99개 염주를 했어야 되는데. 아, 108 그 염주를 해가지고 일단은 108석을 했네. 국정쇄신을 할 게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큰 것도 있지만은 우선 그 우리가 호주에 결례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 저 멀쩡한 대사를 자르고 보냈는데 또 자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외교에 우리가 개망신을 당했어요. 그러면 일단 호주를 위로하려면 이종섭 장관을 가장 확실하게 두들겨 팬 사람을 호주 대사로 새로 보내서 예컨대 저 같은 내가 가겠다. 김종대. 예, 거국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일단 호주도 좀 수습하고 예. 이렇게 좀 해결하는 솔루션이 나와야 되나. 예. 그래서 내가 그렇게 제안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어떻게 할 거예요? 제안을 안 하면 내가 명예 호주 대사라도 가겠다는 거야. 내가 교민과 우리 우방국을 위해서. 내가 보기에 지금 떠나고 싶어. 지금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벗어나고파 그대에게서. 아니면 한동훈을 보내. 호주 대사. 아니 근데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대통령이 변화할 거냐? 네. 안 변한다. 그리고 오히려 대통령실과 그 주변 핵심 측근들은 아우 백석했으면 됐어. 개헌 저지선이 확보된 거야. 안도. 이래서 지금 요 조금 뭐 신용 좀 하다가 네. 바로 하던 대로 하면 된다. 이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 아닙니까 지금? 6개월 전에 그랬잖아요. 강서구청장 선거 17% 이상 대패한 다음에 국민은 늘 옳다 그러고 그게 한 달 정도는 갔어요. 아니요 한 달도 잘 한 달이 안 갔나? 안 갔어요. 하여튼 바로 그때 좀 착해진 조금 척했어요. 바뀌는 듯한
일단 대통령실의 워딩이 좀 바뀌었었으니까. 그리고 현장 소통 네. 막 기사 제목이 계속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 안 안 돼서 가서. 다시 원위치 되고 예. 어떻게 보면 더 가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바뀔까? 예. 첫 번째는 인사하는 거 보면 알겠죠. 네. 대통령실 비서실장, 네. 정무수석 뭐 누가 가느냐 네. 그리고 총리 지명을 어떤 사람을 하고 그 과정에서 과연 야당하고 사전에 좀 협의나 이야기를 나눌 거냐. 예. 총리를 근데 총리는 어쨌든 국회에서 인준을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그러겠느냐 두고 봐야죠. 근데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일단 그러니까 그 범야가 192석을 했으면 정부로서 이거 충격적 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이 나서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잘못했다. 앞으로의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와서 대독하고 56자 유감 표명하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어제 대통령실 그 출입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못 믿는다. 왜냐하면 1번 전원 사의 표명했는데 자 정책실 빼, 안보실 빼, 선별수리. 그리고 선별수리 그리고 이거 사의 이거 안 될 수도 있다. 이거 자체가 좀 납득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김종대 의원님? 그렇지 사의 표명이거든요. 예. 임명권자의 결심이 명확히 있는 겁니다. 뭐 안보실은 아무래도 김태호 1차장을 의식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김태효는 들고. 또 살아남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안보실 진짜 문제 아니, 많은데. 거기가 지금 무너지면은 네. 이 그동안에 일본하고 쌓아 올린 게 굉장히 위협받을 겁니다. 아, 지금까지 못 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예상을 넘어선 너무나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 국적도 의심스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김태효? 예. 국적이 의심스럽다고. 의심스러워, 무슨 나는. 말씀이세요? 아니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나는. 세다. 네. 오늘 세다. 아니 그랬는데 네. 이거는 딱 물려 있는 관계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빠지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김태효 차장 같이 외교안보 쪽에 편향 극단화된 사람이 흔치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만든 판이에요. 이거 어떻게 깹니까? 그런 면에서 이건 속사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이번 달만 하더라도 이제 미일 정상회담 그다음에 한미일 그 정상회담이 네, 다음 달에 있고 5월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견돼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그 조태용 안보실장이 한미 관계 그다음에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한일 관계 네. 이렇게 역할 분담이 돼 있는 체제였어요. 근데 한미 관계는 사람이 많아서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한일은 달라요. 일단 이 문제가 남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지금 일본의 뭐 오염수 방류 이후로 네. 쭉 이어진 부분들 이거는 것들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정책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이제 테크노라트들이 지금까지 벌려온 그 국정 기조라는 게 있단 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를 일단은 하고 나머지 정무, 홍보 뭐 의전, 뭐 지금까지 실수가 많이 나온 분야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 한번 물갈이를 하고 갈아엎어가지고 일단은 야당 특히 야당보다도 여당으로부터의 쇄신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는 이런 어떤 그 효과를 노릴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정부 여당 안에서의 충돌이 우선 발생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당 안에서의 대통령보다 이제 임기가 길어지는 국회의원들의 이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의 주장이나 발언이나 뭐 장악력이나 이런 게 먹히겠냐. 앞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안 된다, 안 먹힌다. 그러면 이제 이 질서가 바뀔 텐데 일단 한동훈 위원장 이제 사임했습니다. 네. 대표직에서 물러났는데 이후에 그럼 또 비대위를 갈 거냐. 아니면 조기 전대를 해서 새로운 대표를 구성을 하게 될 거냐. 그랬을 때 대표는 누가 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거든요. 일단 그 여당 내에서 충돌음이 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네. 여당 내에서 대부분 쇄신 목소리를 낼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지난 2년 동안 이른바 당 내에서 찐윤 적어도 친윤을 표방하면서
나쁜 일에 앞장섰던 의원들이 네. 대부분 다 살았어요. 왜냐면 네. 그러네요. 지역구가 워낙 좋은 지역구다 지역구니까. 보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재선 3선 의원이 됐단 말이죠. 예. 네. 이 사람들이 그러면 대호각성하고 이제부터 확 바뀌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낼 거냐? 지난 2년보다 한술 더 뜰 가능성도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수도권의 중진 의원들은 최신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예. 당 내에서 지금 3선 의원, 재선 의원이 됐던 뭐 연판장에 앞장서고 네.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저게 용산의 뜻이구나 바로 이렇게 메신저 역할을 했던 의원들이 네. 수도권 중진 의원들하고 같은 목소리를 안 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충돌음은 세게 날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차기 당권을 용산에서는 염두에 두는 사람이 몇몇 있을 겁니다. 네. 최근에 다시 관계가 복원됐다고 하는 권성동 의원이나 정진석 의원도 사실 후보군이었는데 이번에 낙선을 낙선을 해서 했죠. 조금 어려워졌죠. 그래서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 또 비대위로 가기에는 명분도 없고 일단 윤재옥 대행이 하면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이번 전당대회 과연 대통령실은 개입 안 할까? 저는 할 가능성이 높다고 또 봐요. 개입을 해요? 예. 야, 근데 지금 방금 뭐 속보가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 이르면 내주 초에 이번 총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또 대국민담화를 하실지 혼자 51분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내주 초에 밝힐 방침이다라는 보도가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총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주호영, 권영세, 김한길 이 세 명의 총리 후보가 물망에 오르고 김부겸 전 총리 물망에 올랐다는 보도에 대해서 김부겸 총리 측은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다 이렇게. 속으로는 예. 뭐 진짜 불쾌한지 말 길이 있습니까? 여하튼 의심하지 마시고 여하튼 입장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뭐 교육, 연금, 노동, 의료 뭐 이것을 뭐 다시 그 자체를 얘기하기보다는 진행 과정을 좀 소상하게 알리겠다 뭐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었구나를 확인하려면 다음 주 초에 한다는 뭐 입장 표명 내지는 담화에 두 가지 내용이 담기면 저는 정말 바뀌었구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첫 번째는 거국 내각의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총리를 야당과 협의하에 야당 측 인사를 뽑는다든지 아니면 야당이 동의하는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 그 총리가 내각을 실질적으로 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명 제청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거죠. 네. 헌법상의 임명 제청권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내용은 네. 이거는 담길 가능성이 조금 매우 낮아 보이는데 임기 단축 개헌의 제안입니다. 임기 단축 개헌. 예, 네. 대통령이 먼저 제안을 하면서 네. 지금 뭐 헌법 개정한 지가 너무 오래됐으니 이번에 헌법 개정을 하자. 그러면서 뭐 대통령제 같으면 4년 중임제로 개헌하면서 네.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대통령 선출을 하고 그렇게 되면 1년 단축되네요. 1년 단축이 되면서 대선과 총선이 2년 차이로 맞물려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2년 이후에 중간 평가를 총선을 치르고 항상 이 시기적으로도 그렇죠. 맞거든요. 예. 이 내용이 담긴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구나라고 판단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과연 그런 내용이 담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만약에 거국내가 구성을 던진다고 했을 때 야당이 받을까요, 민주당이? 일단 거국내각 대연정, 대연정. 뭐 이런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이거 야당이 첫 그 일성으로 걷어차면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됩니다. 이제는 그러면은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이 못 받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민주당을 비토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네. 과거에 2016년 경우에 하마터면 받을 뻔했어요.
그때 그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러 가고 그래가지고 저기 이 거국내각에 대한 실제 이야기가 나오다가 네. 그게 뭐 탄핵 안 하고 이 사이에서 막 민주당이 왔다 갔다 하니까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죠. 거기가 완전한 노무현 네. 대통령 사람이고 또 중립적인 지금은 전혀 아니라고 인물이고 봐야죠. 네. 지금 정경련 회장이죠. 그런데 거기를 전격적으로 임명했어요. 그 전에는 한광욱 설도 있었고 동교동계 인사들을 주축으로 세우려고도 했었고 별 시도 다 하다가 저기 동교동계 인사에서 친노그룹으로 옮겨간 것뿐이야. 네. 이렇게 빙빙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우병우 사태가 터졌을 때 좀 빨리 해가지고 어떤 연정 분위기로 가다가 하면은 성사될 가능성도 있었는데 예. 탄핵안이 이제 현실화된 마당에 나와 버리니까 이제는 이게 꼼수로 돼가지고 그냥 예. 이도저도 안 됐단 말입니다. 근데 자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거국내각 구성과 뭐 임기 단축 개헌 굉장히 중요한데 이에 앞서서 기제기된 특검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이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본인과 관련된 최상병 특검, 그다음에 부인과 관련된 김건희 종합특검. 그다음에 이제 특히 고발 사주, 한동훈 특검, 이 제기된 여러 가지 특검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수용한다 이런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이런 거국내각이나 임기 단축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특검을 뭉개기 위한 카드로도 양면성의 이중적 의미도 또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정도의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도 일단 겸손하게 야당 대표를 만나고 원하는 특검이 뭔지 수용할 의사가 있고 그다음에 저기 협치로 하겠고 네. 뭐 이런 걸 그냥 한 51분간 얘기하는 거예요. 응? 혼자 일단은 얘기를 기자회견 안 하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후속 과정이 가고 네. 그러면서 요 중간 단계 변화된 모습 뭐 이런 정도로 일단은 저기 퉁치고 싶어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런 정도. 예. 근데 이거는 지금- 권력 구조를 바꾸는 거고 네. 권력 구조는 아니지만 있는 권력을 야당의 요구를 받는 쪽으로 좀 변화시키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럴 수도. 자, 또 하나 속보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4일 비서실장을 교체하는데 이번에는 비서실장입니다. 명단 후임의 김한길 또 나왔어요. 어디라도 한 군데는 가시겠네요. 예. 후임의 김한길, 장제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죠. 세 분이 거론 중이라고 합니다. 이상민. 아니 지금 그거 실합니까 이거? 아니 네. 비서실장 후보군에 오른 세 분의 성함을 들으니까 네. 안 바뀌겠다라는 가능성이 확 올라갑니다. 답이 막 이거는 이건 안 뭐 바뀔 생각이 없구나. 바뀔 생각이 일도 없다. 아니, 이거 저도 실화입니까, 충격입니다, 이게? 지금. 예, 실화예요. 실화고 지금 내주 초에 총선 참패 입장 직접 내놓는다고 하는데 지금 나오는 인원은 이렇습니다. 아니 예. 일단 떠보는 걸 수가 있겠죠. 이런 카드는 그렇죠. 내밀고 있다. 예. 여론의 반응을 좀 보겠죠. 근데 네. 뭐 택도 없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 아니 떠봐도 이렇게 떠보는 걸 염장 지른다 그래. 저기 한 대 맞을 거 두 대만. 아니 떠보는 게 어떻게 이런 예. 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대호각성이 안 됐어요. 안 돼 있어요. 대호각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다 일장춘몽이었던 거죠. 거국내각 제한, 뭐 임기 단축 제한, 뭐 특검. 이거 안 나일 것 아니, 그러니까 같아요. 아직까지 예.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못 아니 근데 느낀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192석이 됐는데도 사태 그래도. 심각성을 못 뭐 200석은 못 넘겼잖아. 뭐 진짜 전형적인 그런. 그래서 신상유 전선 108 예. 저기 신에게는 아직 근데 108석에. 사실 여기서 8석만 넘어오면 200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8석 조직이 안 될까요? 저는 수도권에서 사안별로 충분히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있죠. 저는 네, 생각해요. 예. 그 이상도 예를 들어서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예. 최상병 특검법 예. 이런 거 8석 이상 넘어오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사실 보수의 담론에서 보수 정치 담론에서 이거 묵과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 병사가 천안함하고 비교해 보면 그 소중한 병사가 목숨을 잃은 사건인데 이 진실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에 뭐 서해 수호의 날 3월 26일 날 있었죠. 이제 그런 경우에서 그렇게 어떤 장병들의 그 딸이 나와가지고 아빠 얘기하던데 그럴 때 전 국민이 울컥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참 그런 건 고귀한 희생인데 지금 국민들은 그러면 최상병은 네. 그다음에 이게 선거 때마다 저는 2020년 선거에서 이제
민주당이 이길 때 그 세월호 유족들이 한 말이 꿈속에 아이가 나타났는데 내일이 투표일인데 엄마 우리가 이 나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러더니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이 바뀌었더라. 이번에 최상병 선거였단 말이죠 실제로. 항상 보면 죽은 자가 산 자를 지켜주는 이런 어떤 그 의미의 연결고리가 저는 4년 전하고 오늘이 비슷하게 떠오르고 의미의 맥락이 살아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정말 이정섭 대사 파동을 겪었기 때문에 네. 제 1번으로 대통령이 내려놓고 자기도 조사 받겠다고 나서야 됩니다. 뭐 형사 소추가 되니 안 되니 이런 게 아니라 의혹에 다 고리가 이종섭은 대통령실로 의혹이 확산되는 걸 막는 마지막 뚝이었어요. 네. 여기에 지금 뚝 하나가 무너졌는데 네. 이제 와가지고 그 무너진 뚝 갖고 뭘 만지작 해봤자 네. 이거는 저 수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수습 안 되는 문제들이 이외에도 많아요. 이거 의정 갈등 같은 경우라든가 네, 이거 네. 지금 이거 아주 오래 수습이 난감해졌어요. 교육 대란으로 연결돼 이게. 그리고 이게 나물 반찬 하나도 이제 더 놓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 장바구니에서 무너졌습니다. 네. 공교롭게 다 민생이야. 그렇죠. 군대 가는 아들 문제, 집안에 아프신 어른 문제, 그다음에 일용직 나가는 가정주부들의 문제. 네. 이런데 대한민국에 과연 이 세 가지 문제에서 비껴난 가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긴급한 사태이기 때문에 하나는 특검으로 받고 네. 하나는 대화로 풀고 네. 이렇게 조금 전향적으로 해서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예. 일성이 전부 민생 얘기예요. 맞아요. 현충원에서 한 얘기가. 난 그 방향은 맞다고 봐요. 네. 거기서 민생 긴급 여야 회동 이런 걸 야당은 제안하고 대통령은 받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제 특검과 재난지원 저 뭐라 그래 이번에 민생지원금. 민생지원금 예. 뭐 이런 문제라든가 야당도 몇 가지 챙기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분위기를 버퍼링을 해서 거기에 앞으로 권력 구조 문제까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뭔가 협치의 그 분위기가 지금 나와야 이 정권에 그래도 생존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열리지. 네. 이런 거 안 하고 이거 저 어떻게 22대 개원하면 버틸 겁니까 이거? 네. 이거. 지금 방금 좀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웬 속보가 이래 많아, 오늘? 계속 나와요. 예, 국민의힘의 박정훈 서울 송파갑 당선인인데 영수회담 사실상 뭐 당연한 거다 이재명 대표 오늘 아침에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아는 대통령은 안 만날 것입니다. 아니 이게 뭐 도와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등 뒤에다 칼 꽂는 거야. 그 솔직한 거지. 진짜 솔직한 거 뭐야? 아니 기껏 꽂아줬더니 당선되자마자 이제 지금 등에다 칼 꽂는 사람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뭐 하시던 분이에요? 원래 그 방송사 TV조선 TV조선. 앵커. 그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대통령은 안 만날 거다. 그러면 협치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네. 사람들이 보면 당선자. 아니 차라리 선거 전부터 이런 얘기를 하든지 하든가. 그러니까 선거 당선되자마자 맞아. 바로 180도 바뀌어갖고 당선증은 받았나요? 받았겠죠. 받았죠. 받았죠. 당선증 받고 바로 바로. 표변하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108명을 그대로 끌고 간다는 건 네. 차라리 저 108마리 달마시안을 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훨씬 쉽지 안 된다니까요 이게. 그 108염주가 그 한 알 한 알이 번뇌거든. 그러니까 저기 염주 보내기 운동을 제안합니다. 염주 보내기 운동. 네. 네, 대통령실에 108개 국회로. 예. 아니면 여당에. 예. 예, 그랬는데 예. 어제부터 그 국민의힘 당직자들 이번 선거지의 당직자들이 이 페이스북 같은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뭐 국민 추천자란 이상한 거 들고 나와서 다 망쳤다. 공천 실패다. 뭐 이러는 얘기 나오고 있고 당선증 받는 즉시 일단 대통령에 대해 질러대는 안철수 후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박정원부터서 네. 나오고 있고 이게 전조가 네. 뭔가 좀 심상치 않다. 느낌이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싸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심정적 반유는 200석이 훨씬 넘는 거예요. 실제로는. 네. 이대로는 안 된다. 예. 지금같이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당선자가 200명은 훨씬 넘는 넘는 거다.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진짜 알아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기 단축 개헌 같은 걸 제안했을 때 내부에서 소위 얘기하는 찐윤, 친윤 다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철규 총장이랄까 네. 뭐 이런 등등. 다 특히 이제 살았죠. 영남 지역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태도를 보일까? 그러니까 수도권과 영남이 늘 이게 온도 차이가 있잖아요. 국민이 같은 정당이라고 하기 참 어려운 정도의 예.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이런 제안을 하면 네. 그 찐윤 의원들이 반대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네. 아니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이기심이 있는 거잖아요. 네. 다 본인 위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개헌이라는 제안을 하면서도 임기 단축 개헌의 속내는 네. 그때까진 나 하자. 이거잖아요, 사실은. 네. 대부분 그때까지 댓글에서 내가 하겠다. 지금까지 내가 다 그랬어요. 네. 하게 해줘라. 예, 예. 이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예. 어쨌든 4년 중임제는 많은 부분에서 네.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2년 텀을 둬서 하는 것도 중간평가의 성격도 있는 거고 네. 뭐 논리적으로 어긋나는 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먼저 던질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해법을 제시해야죠. 그 정도 네. 높은 정치적 지위에 있는 분이라면. 근데 사실 그런 걸 잘 못 봐가지고 우리가. 그렇죠. 여태까지는 못 봤죠. 그럼 아니, 못 그런- 봤는데 그런 정치를 본 그렇게 적이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는 정말 좋아질까요?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없어 문제지. 어? 그러나 이미지는 많이 달라지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뭐 그 김건희 여사도 많이 불편한 것 같은데 마음이 불편한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 근데 집안도 그것도 참 돌보시고 좀. 사실 근데 심각한 게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예요. 영부인이 그 사전 투표하면서 마스크 쓰고 아무도 못 알아보게 한 다음에 혼자 아니 도대체 나 홀로 이유가 투표로- 뭐냐고. 요즘 있잖아요. 외신에서는 대한민국 선거 기사보다 김건희- 사라진 김건희 기사가 더 많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말까지 생겼어. 케이트 게이트라고. 그 영국의 그 저기 누굽니까? 왕세자비. 그 왕세자비가 사라졌었죠. 네. 그래가지고 케이트 뭐 황녀라 네. 그랬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얼마 후에 나타나가지고 커밍아웃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사실은 수술을 받았다. 많이 아프다. 네, 네. 건강상의 그러니까. 예, 네. 그런데 그걸 용기 있게 밝혔다고 해서 인기가 치솟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외신의 제목이 거의 뭐 한 30-40% 외신의 제목이 건데 한국판 케이트 게이트 하고 물음표를 딱 찍어놨어. 근데 밑에 기사를 보면은 전부 디올백부터 저 뭐 고속도로부터 네. 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사라졌다는 게 오히려 그걸 홍보했다는 거예요. 네, 천국도 그런데 나와요. 외국에서는 이게 한국 언론은 나오다 말다 뜨문뜨문한데 그냥 폭주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여튼 참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한동훈 위원장 일단 떠났잖아요. 네. 다시 컴백할까요? 본인은 의사를 명백히 한 거죠. 다시 오겠다. I'll be back. I'll be back. 뭐 행간에 그냥 명백하잖아요. 난 아니, 다시 돌아온다. 그럼 여기서 대통령하고는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의 어떤 아바타로 폴더 인사로 돌아올까요? 아니면 확실한 반윤의 기치를 걸고 돌아올까요? 아니, 만나면 폴더 인사까지는 하겠죠. 만나면. 하지만 자리에 없을 때는 이제 소위 네. 대통령의 아바타가 되면 정치적으로 시작도 제대로 못하고 죽는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과 합을 맞추는 사람이 차기 대권주자가 여권의 대권주자가 될 수 없다는 건 이제 상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척을 지는 걸 보다 분명히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용산의 힘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네. 권력 구조 자체가 예. 취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거기에 무슨 맞춰서 예. 하겠다는 건 예. 이번에 이제는 안 맞지. 재선 3선 의원이 된 찐윤 의원 중에 야 임기 막판에 내가 장관 한 자리는 좀 해보자 하는 사람 외에는 거기에 부합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선거 전에 이런 그 내용을 썼어요. 뭐냐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일당이 되면 전국 주도권은 이재명 대표에게 간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식물 정부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네.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 결단해라 라는 요구를 하는 칼럼을 써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예컨대 스스로 자진 하야 가능성. 대통령 스스로 내가 여기서 물러날 테니 아니, 너 아니. 특검도 뭐도 하지 마라. 내가 여기서 끝내겠다.
지금까지 너무 센가? 지금까지 그 뭐 아까 최상병 얘기부터 디올백부터 해가지고 네. 그렇게 자기 어떤 방탄 전국을 운영했는데 예. 여기서 방탄의 빗장을 그러면 다 풀고 예. 내려놔서 맨몸으로 피의자가 될 위험을 감수하겠냐고요. 아니 그런 거 집착이 다 더 강해야지. 그런 걸 안 할 테니까 우린 떠나겠다. 뭐 하와이로 뭐 이렇게. 아니 그래서 아까 아일백 아일백 네. 그러지 말고 아리백이나 고민하시라. 그게 더 중요해 나한테는. 아리백. 녹색 정의당 아니야 내가. 아리백이나 하지. 예. 그 호주- 아리백 몰라요. 아리백. 그거 몰랐잖아. 네. 이제 그런 걸 알아나가나. 예. 그러니까 그 호주가 그런 거 잘해. 그러니까 호주 대사로 저 아니 한동안 거기 갔잖아. 그래서. 캔버라 정말 가시면 심심해서 절간이야. 한국 오시고 싶을 거예요. 돌아오고 아니, 뉴스가 어차피 없어요. 발마대사여서 염주 걸고 기도하러 가시고 예. 캔버라에. 다음부터는 염주 R 99개만 하세요. 108개 하지 말고. 아니 190개, 200개도 좋습니다. 아니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낮고 사실은 그 타협책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임기 단축 개헌 정도를 제안해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네. 1년 정도 내 임기를 단축시킬 때니 요렇게 해서 뭐 지금 87년도 이후에 한 번도 못 바꾼 헌법 개정도 이 마당에 좀 해보고 네. 아 그건 그리고 좀 속내는 그런 거죠. 요때까지는 내가 좀 하자. 이때까지는 내가 좀 하자. 아니 그런데 그러면 내년이 되는 거죠. 내년. 아니죠. 26년 26년. 9월이니까 지방선거가 26년. 그러면은 이게 바로 한국판 명예혁명이 되는 거예요. 그 탄핵이나 심판이라는 파국적 사태 없이 그 가능. 그러니까 영국에서 그 명예혁명이 왕이 스스로 세금을 앞으로 의회 동의 없이는 내가 책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의회가 그 권한을 가져가면서 무혈혁명 일종의 어떤 그 명예혁명이 이루어진 거고 네. 프랑스는 피를 흘려면서 삼부회가 그걸 해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그 저기 명예혁명을 일단은 하는 어떤 대한민국이 이건 그동안에 어떤 여야도 못했던 거거든요. 지난 20년간 정치개혁 우리 권력구조 제왕적 권력 해체하겠다고 한 무수한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네. 내 기억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뭐 무슨 미래연합 대표 할 때 제왕적 대통령제 그거 해체를 제일 많이 얘기했고 하나갑 의원을 만나서 영호남 통합 국민통합 정권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네. 그러다가 저기 이후에 또 그걸 안 하니까 문제고 윤석열 대통령 같이 제왕적 대통령을 비판한 사람이 없어요. 그 이후로 박근혜 이후로 처음이에요. 그래서 용산도 옮긴 거고 도화 스태핑도 시작된 거고 청와대 대통령실 사이즈도 줄인 거고 뭐 다 한 거라고.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대통령적 제왕이 되신 거예요. 거꾸로 이건 제왕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스스로 그걸 일부라도 내려놓겠다 하면은 네. 이건 윤석열 대통령 심판도 있지만은 한국 사회가 이 정치 혁명이 이제 제2의 촛불 혁명이 여기서 완성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제안만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해준다면야. 그러면 진짜 행복하죠 우리는.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게 행복하죠. 현실적으로 가장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도 유리한 방향이에요. 선택이다. 예, 네, 유리한 방향이다. 선택이에요. 예. 왜냐하면 예. 이번에 환경이 딱 그렇거든요. 워낙 야권 의석이 많아. 그래서 대통령이 뭘 할래도 할 수가 없는 구조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부터요 공무원들이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뭘 하라고 아무리 재촉을 하고 쪼아도 절대로 안 움직여요. 네. 이번에 투표율이 세종시가 70% 찍었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투표율. 왜냐하면 안 돼요. 공무원들이 알거든. 동물적 감각으로 압니다. 여기서 대통령실에서 오더 내려온 대로 했다가 나 나중에 예. 감옥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야당하고 협치해서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해서 상당 부분의 권한을 이양시키고 진짜 헌법대로 해보세요. 총리가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 행사하고 장관 후보 직접 골라서 추천해 주세요. 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매우 내려놓는 개헌안 그리고 임기도 줄이는 이런 권력구조의 개헌안을 던지면 네.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른바 업보를 많이 씻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 원포인트 개헌으로도 가능해요. 네. 뭐 임기만 이런 딱. 부분들하고 그 권력 구조만 딱 집어서 네. 5.18 원래 헌법 개정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 개헌이고 네. 이런 원포인트 개혁으로 축소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진짜 개헌은 나중에 네. 국회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해야 네, 되는 네, 거니까 네. 분리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만 된다면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난 민주화 이후로 지금 37년째 아닙니까? 37년 민주화 이후로 어떤 저기 시민 항쟁으로는 가장 빛나는 결과고 사실 마침 이번 선거가 일반적인 선거의 그 양태라기보다는 거의 시민 항쟁에 가까운 저 그 선거였단 선거였어요. 말이죠. 맞아요. 예. 촛불 대신 대파 들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광장 대신 투표장으로 분산된 대파 혁명이거든. 대파혁명. 그런 양상으로 이 예. 선거가 쓰나미처럼 그것도 순식간에 막 뒤집어 버린 거예요. 막 2월까지만 해도 뭐 여당 과반석 얘기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그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런 결과물로 우리가 87년 6월 항쟁하면 왜 빛이 나느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고 맞아요. 개헌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9차 개정 헌법을 만든 거예요. 이러니까 그런데 저기 2016년 광화문 촛불 시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뒤로 민주주의의 기념비적인 성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였던 네. 것 같아요. 사실 그러면은 그때 그게 개혁입법 연대를 이번에 맞습니다. 개혁입법연 연대했어야 됐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서 한번 물꼬가 터지면 그때 5당 체제에서 있었던 개혁입법 경쟁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회를 새로운 공화국으로 이렇게 만드는 건데 87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이 안 됐습니다. 지금 5,300만입니다. 인구 또 줄었어요. 조금 줄어서 오늘 네, 5천만 안 돼요. 예, 이제 오늘 조선일보 내국인만 일면 따지면 하단 그렇고요. 예, 언제 줄었대? 줄었어요. 예, 그런데 5천 200만 외국인이 생겼죠. 예, 거주 외국인이 외국인이 많이 생겼어요. 5,200만에서 조금 빠집니다. 빠져. 예. 그러면 대충 맞다고 보지. 뭘 그렇게 또 세세하게 지적을 해. 정성을 다 수정을. 아, 죄송해요. 아니 이게 숫자는 우리가 정확하게 또, 인용하셔야 돼요. 팩트는 또 우리가 예. 정확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도하는 입장이니까. 아, 그래요? 예, 죄송해요.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였다는 겁니다. 제가 그 88년에 군대 제대해가지고 그때 열풍 입은 그 저 MBC의 이경규의 몰래카메라가 있었는데 거기 시작 멘트를 이렇게 해요. 몰래카메라를 사랑하시는 4천만 국민 여러분. 그런데 내가 충격을 받은가. 우리가 언제 4천만이 됐지? 3천만이라고. 옛날에는 3천만인데. 그러니까 3천만 잠들었을 때 우리를 깨워. 이랬잖아. 고국의 족보 형제. 80년대. 예. 근데 언제 4천만이 됐죠? 그래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크고 이렇게 풍성해지고 이렇게 다양해진 나라가 그때 장기 집권 막자는 그 한 가지로 동기로 만든 9차 개정 헌법을 이 규칙을 다음 세대 청년 세대들한테 이 규칙을 갖고 살으라고 얘기하는 건 기성세대 큰 죄악입니다. 네. 그런데 때마침 이 저 무도한 정권이 등장해서 그 기회의 창문을 열 줄 누가 알겠어? 그러니까 역사는 항상 역설이라는 게 있는 거고 이 가장 찬란한 빛은 가장 깊은 어둠에서 탄생하는 법입니다. 바로 이런 현상들 참 근데 이게 진짜- 상상력이 자극되는 시대 아니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 어? 정말 그 기념비적인 선거 결과고 야당이 이렇게 범야가 192석을 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고 이건 정말 혁명적 성과다. 시민 항쟁적. 저는 14일 동안 저는 현장 굉장히 많이 취재를 다녔는데 가는 현장마다 인산인해였고요. 시민들께서 정말 뜨겁게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 이제 개혁신당 그래도 3석을 예. 이제 가지고 원내 진출을 합니다. 그것도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 녹색정의당 우리 같이 쫄딱 망한 당에 비해서면 그 세석도 저한테는 무지하게 그래도 커버려요. 20년 하셨잖아요. 20년을 했죠. 네. 20년. 근데 어제 심상정 대표가 거의 눈물의 정계개혁 선언을 하고 또 김준우 대표도 막 울고 지금 또 우리 김종대 의원님 눈가가 촉촉해지세요. 아니 난 이미 많이 내가 그 동안에 흘린 눈물이 이미 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새삼스레
이런 걸로 나는 아쉬워하진 않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합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예, 녹색정의당. 그러는데 이제 한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7년식 보수 진보가 아니라 더 현대적으로 재구성된 그런 어떤 진보로 거듭나야죠. 그리고 과거엔 블루 칼라 운동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진보 정당은 그러나 이젠 핑크 칼라입니다. 핑크? 그러니까 이미 유럽의 좌파 정당은 다 바뀌었어요. 블루 칼라는 노동조합, 대단히 사업장의 그 노동자들을 의미하고 핑크 칼라는 플랫폼 노동자, 일용직, 단기 고용직 이런 세력들이 그 좌파 정당의 새로운 주류가 돼 버렸고 오히려 기존의 노동조합은 우경화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존의 노동운동에서 물론 노조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제 새로운 세대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바깥에 이제 이 노동 현실의 변화를 우리가 수용할 때가 됐고, 그래서 어떤 그 지금의 노동 문제는 비정규직 운동이 돼야 된다. 이런 면들로 조금 문호를 다시 한번 주류에 물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도 방송에서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건데, 네. 제가 이제 고양시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선거에 뛰어든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명예 회복해야 되는 요인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만난 민주당 당원들의 99%는 지난 대선 때 심상정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단일화 제안을 거부했다고 알고 계세요. 근데 이건 명백히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런 제안 자체가 없었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낙인 찍고 한 정치인을 파멸로 몰고 가고 이러는 게 이거는 조금 부당하다. 이런 가짜 뉴스로 물러난다는 건 너무 심하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도우면서 뭐 20년 진보 정치의 외길, 뭐 약자와의 동행 다 좋습니다만은 그런 건 그런 거대로 우리가 평가받고 정의당이 뭐 거기에 심판받고 평가받는 데는 아무 불만이 없는데 가짜 뉴스로 낙인을 찍는 거 그것만은 못 참겠습니다. 그 사이 그때 대선 때는 그런 일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다 안철수 후보 민주당 캠프와 그쪽만 해바라기처럼 쳐다보셨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의 본말을 역사적으로 좀 정리는 해주겠다. 네. 이런 부분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벌써 진행자가 벌써 긴장하시잖아. 저 재미없어하고 또 아니, 악플이 많이 달릴 그게 건데. 아니라 저기 동접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뭐 올려봐 그러면. 동접 좀 올려주세요. 펜션을 올려. 아니 근데 제가 이준석 대표도 궁금한데,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그 뭐랄까 이렇게 톡톡 튀는 발언 뭐 이런 걸로 막 이제 좌중에 이제 주목을 받고, 사실 저는 이번 총선이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총선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국 혁신당이 그럴 수도 등장하면서 있었죠. 네. 이게 확 기류가 바뀌어버린 이런 상황인데, 천하람 위원장이 우리는 법료 아니다. 기자 여러분, 우리 법 여권으로 쓰지 마라. 우리는 야권이다. 확실하게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그 뭐 국민의당하고의 국민의힘하고의 이제 관계 설정 문제, 그리고 또 세석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 원내에서는 중요하죠. 캐스팅 보트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 이번에는 여야 우열의 차이가 커서 캐스팅 보트는 없어요. 없어. 응. 그건 의석수가 비슷할 때 네. 제3당의 의석이 붙는 당이 네, 다수가 네, 될 때 네. 얘기지. 지금은 네,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은 아니.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어떤 명백히 야당이죠. 선명한 야당이고,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행태라든지 국정 운영의 스타일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무슨 동조하거나 거기하고 같은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인 건 분명하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과 모든 사안에서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분명한 건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다른 야당과 입장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거는 뭐 찬성하는 입장인 거는 명백해요. 네. 다만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민주당과 저희가 입장을 같이 할 거냐? 그건 여러 이슈 중에 가장 입장을 같이 할 가능성이 적은 이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입장이 달라질, 물론 원내에 입성하는 3명의 의원이 다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논의를 더 해봐야 되고, 뭐 현역 의원들이 될 분들의 생각이 중요하겠습니다만 법리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특히 이제 천하람 당선인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천하람 당선인의 생각이 중요할 수도 있고 물론 이준석 대표의 결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 정권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야당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건 다 틀림없는데 모든 사안에 대해서 야당과 입장이 같을 수는 또 없겠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그렇겠죠. 보수 정당이니까 그러니까 노선의 차이는 분명히 저는 존재할 거라고 보는데 다만 저는 이런 상상은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은 아예 대화 자체가 없고 단절이잖아요. 근데 어떤 토론이나 뭐 이런 이런 걸 통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연대할 것은 연대하고 싸울 건 싸우고 뭐 이런 그러니까 새로운 국회 모델이 그러니까 어떤 연합 정치의 새로운 모델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의석수가 조금 더 많았으면 그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세석이라 보궐선거 때 보궐선거. 5석 만들면 국고보조금이 달라지고 네. 어엿한 원내 행정실이 상근직들이 쭉 배치가 되는 네.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저희가 살짝 5석 해봐서 알아요. 예. 며칠 해봤잖아요. 5석. 자, 아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질적으로도 중요하고 상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런데 저는 그 22대 국회에 뭐 이번에 안타깝게도 두 분은 뭐 입성을 안 하시거나 그러니까 여기 못 나와서 방송이나 하죠. 네, 저희로서 너무 좋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또 재보궐 선거가 또 여러 군데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마의 의지가 있으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출마를 안 하니까 마치 내가 무슨 남의 돈 떼먹고 무슨 뭐 갭 투자나 한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난 출마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런 오해 때문에 당선돼도 안 되고 나 상관없어. 일단 검증은 받아야겠더라고. 네.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반경 50km 이내. 북쪽으로는 빼고 그런 개성이니까 거기는 빼고 나머지 방향으로 네. 반경 50km 이내에 어디 나오는 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예, 무조건 출마한다. 일단 현장 답사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녹색정의당으로 출마합니까? 아니 그때는 녹색정의당은 이제 해체되죠. 해체돼요? 그러니까 정의당과 정의당. 녹색당, 네, 그러니까 그러면 법적 정의당? 구체는 정의당으로? 뭐 정의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 뭐 마지막 희망이라도 만들어드리고 또 하되 과거의 진보가 아니라 좀 재구성된 뭔가 그런 어떤 자기 혁신 뭐 이런 노력은 해봐야죠. 예. 김용남 의원님은 어떻게? 글쎄요, 저는 뭐 아직 그 구체적인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네. 근데 어디에 재보궐선거나 출마 기회가 생기더라도 보다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뭐 그동안 선거 여러 번 치르면서 당선도 되고 더 많은 횟수의 낙선도 경험했습니다만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이고. 아니 어쨌든 좀 담대하게, 담대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미래의 새싹들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싹된 거예요? 예, 새싹. 예, 새롭게 도전하는 거니까. 예.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두 분께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끝나도 개표 방송에 긴장된 순간이 지나니까 오늘에서야 피로가 느껴집니다. 아마 장윤선 기자도 그러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 어제 많이 잤어요. 예, 어제 많이 잤어요? 그럼 됐어요. 이제 심판의 날도 지났고 네. 이제는 새로 뭔가를 정치는요 원래 본령이 심판보다는 비전 제시가 정치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희망을 만들어야 되고 유권자들이 그 수요가 있을 때 응답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들 우리가 승리했다 패배했다 그래서 굴욕과 승리감에 만취돼 있을 텐데 빨리 좀 깨어나서 이젠 그야말로 이제 기득권을 닮은 국회가 아니라 민심 닮은 국회의 행동 강령 또 우리의 주요 핵심 과제 이런 개원 준비가 너무나 중요한 국회가 돼버렸습니다. 이때는 야당이 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과거 이제 5당 체제 그 오류를 좀 교훈을 잘 다시 한번 되새겨가지고 이번엔 정말 권력 개혁, 정치 개혁, 더 가서 민생
개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단초가 개원 즉시 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좀 다들 심기일전 좀 분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당선되신 분들은 축하. 떨어지시고 개털되신 분들한테 내가 심심한 위로와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술도 좀 사고 그러세요. 네. 곱창 맛있게 하는 데 있어요. 일단 이번 선거는 야당의 승리로 끝났습니다만 일단 야당도 왜 200석을 넘게 안 주셨는지 국민들이 그걸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은 200석을 충분히 넘길 수 있는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야권이 왜 192석에 그쳤는지를 반성하고 한번 돌아봐야 되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권과 대통령실은 왜 108석밖에 못했는지 그렇지. 집권 여당이 그렇지.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되고 다 가지려고 하면 다 놓칠 수가 있어서 사실은 본인이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당 부분 내려놓을 때 오히려 소중한 것을 더 오래 들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정말 고집 부리면 안 된다. 예. 이건 마지막 기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글쎄 다음 주에 대통령이 직접 어떤 말씀을 하실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국민들이 그래도 갑자기 눈이 커지면서 귀를 쫑긋하게 할 만한 네. 그런 선제적 제안을 이제는 해야 된다. 이제는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안 하면 그러면 험한 꼴 보는 거죠. 진짜 험한 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정말 험한 꼴. 네. 아니 오늘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 제목이 윤 대통령 부부,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에요 제목이. 오, 그리고, 세다. 네. 그런데 내용은 그렇게 세진 않아요. 내용은 이제 뭐 약간 충원 비슷한 건데 3년 격동의 예고편이고 안전벨트를 매시라. 그러니까 3년 격동 어떻게 될지 모르니 두 내외가 이제 안전벨트 세게 매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장식 대변인이 지금 안전벨트 매야 될 사람들은 국민들이다. 국민들이 지금 막 이렇게 막 무한질주 하는 것에 대해서 안전벨트를 매야지 윤 대통령 부부가 멜 때가 아니다. 이제 이런 비판을 했는데 이제 그것 좀 여쭤볼게요. 끝으로 조국 대표 사건 배당했잖아요. 3% 대법원이. 신장식 변호사는 파기환송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보세요? 법률가시니까 좀 여쭤볼게요. 일단 혐의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일부라도 법리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봐라 라고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에 내려보낼 가능성은 뭐 어떤 사건이라도 늘 있는 거죠. 근데 네. 일단 피고인 측인 조국 대표 측에서 그 배우자의 재판을 담당했던 주심 대법관이 포함된 재판부이기 때문에 네. 그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을까? 조국 대표 측에서 엄상필 그런 대법관에 가능성이 대해서. 있고 왜냐하면 네.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그렇죠. 확정이 점점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법 기술적으로도 그런 네. 카드를 쓸 쓸 수 수 있다. 있지 않을까 네. 싶고 뭐 재판부가 바뀌더라도 예. 파기환송의 가능성은 모든 사건이 다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파기환송이 되는 순간에 아마도 다음 대선까지 확정이 안 될 수도 있겠다. 다음 대선까지요? 예. 대선을 지금 2026년으로 대법에서-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단 출마도 가능하다. 출마도 가능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사이에 실은 그러면 이게 이것도 뭐- 진짜 격동은 격동이네요. 와. 이것도 쓴소리지만은 이제 조국 대표가 정권 심판은 충분히 이야기하셨고 어떤 좀 뭐 윤석열 정부의 탄생과 그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이제 본인의 사법 과정에 대한 입장 표명도 좀 하시면 어떻겠는가. 내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그 비교섭 단체 연설 기회를 줍니다. 네. 당 대표한테. 그게 그 대정부 질문하기 전에 첫 순서가 그렇죠. 비교섭 단체 대표 연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도 충분히 줘요. 그때 그 정권 심판 뭐 충분히 얘기하신 거에다가 본인이 이제 그 청년들에게 준 실망, 공정의 훼손,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탄생에
그 어느 정도 그 방관 내지는 좀 책임이 있는 부분들. 이래야지 난 사실 선거 기간 중에 그런 입장 표명은 한 번은 있을 줄 알았거든. 그래서 이런 거에서 이왕 원내에 진입했고 이젠 조국 혁신당도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정당이고 조국이 없어도 조국 혁신당은 있는 거잖아요. 대법 판결이 잘못돼서 가더라도. 그럼 이제는 정치인으로서의 우리가 책임도 좀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태도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